조선 후기 한 사내가 여각 의방 안에서 쓰러졌습니다. 숨결은 시로라기처럼 가늘었고 입술은 이미 검푸른 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선 주모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삼켰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마치 수십 년을 더 늙어버린 듯 쭈글쭈글하게 쪼그라들어 있었고 눈은 공허하게 천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 그는 장정 중에서도 가장 건장한 몸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앞에 놓은 것은 뼈만 남은 노인의 껍데기와 다름없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지금부터 들어보십시오. 때는 조선 후기 경상도 어느 고을 외곽에 자리한 작은 기생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을을 은하촌이라 불렀습니다. 꽃이 숨어있는 마을이라는 뜻이었죠. 큰 길에서 산모퉁이를 2번 돌아야 닿는 그 마을에는 여각 하나와 기생집 서너 채가 모여 있었습니다. 장터를 오가는 보부상이나 먼 길을 떠난 과객들이 하룻밤 묵어가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나무에는 이름 모를 천들이 매달려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 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의 병고가 처음 생긴 것은 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전주에서 포목 장사를 하던 사내가 은하촌 여각에 사흘 묵어가다가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모가 밥상을 들고 방에 들어섰을 때 사내는 자리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깊이 잠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서자 이상한 점을 알아챘습니다. 사내의 몸에서 열기가 사라져 있었고 피부는 마치 바람 빠진 가죽 부대처럼 처져 있었습니다. 의원이 달려와 살폈지만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다 하였습니다. 마을에서는 과로와 주색이 원인이라 수군거렸고 그것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보름이 지나지 않아 또 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인근 고을에서 온 아전 출신의 사내였습니다. 그 역시 여각에 하룻밤 머물다 이튿날 아침 방 안에서 숨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사흘 묵은 시신처럼 쪼그라들어 있었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한 채였습니다. 주모는 관아에 신고했지만 관원들은 단순 병사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모습으로 죽어갔다는 것은 우연이라 보기 어려웠습니다. 마을에는 낮은 목소리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사내가 쓰러졌을 때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번 피해자는 마을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상인이었습니다. 보름 전부터 은하촌에 머물며 거래를 두던 그가 어느 날 새벽 여각 마당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쓰러진 방향이 기생집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축하여 방에 옮겨 누웠지만 그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의 몸에 상처 하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피도 없고 멍도 없고 열도 없었습니다. 오직 몸 안에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듯 껍질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귀신의 소행이라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이은 병고의 은하촌의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여각의 주모는 날마다 밤을 지새우며 방 안에 향을 피웠고 기생집의 기녀들은 해질 무렵이 되면 문을 걸어 잠그고 밖을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의 그 오래된 소나무를 기억하는 이들은 나무에 매달린 천들이 원래 죽은 이를 위한 상장이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 오래전 억울하게 죽은 여인이 묻혀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언제, 누가, 왜 죽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나이든 노파 하나만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한 선비가 은하촌을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최윤석, 30 남짓의 나이로 음양술과 귀신 이치에 박다고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고을 수령의 부탁을 받고 은하촌의 병고를 살피러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여각 주모는 그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그간의 일을 쏟아냈습니다. 세 사람이 죽었고 모두 같은 방식이었고 모두 기생집에 드나들던 사내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윤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여각의 방 하나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홀로 기생집 담장 밖에서 오랫동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기생집 안에는 기녀가 셋 있었습니다. 모란, 춘향, 그리고 연하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마을에서 오래 지낸 기녀들이었고 피해를 당한 사내들 모두 그들 중 한 명과 어울렸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 기녀는 자신들이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내들과 술잔을 나누다 자리가 파하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고 이튿날 아침에야 사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윤서는 세 기녀의 얼굴을 차례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셋 다 두려움에 질려 있었고 그 두려움은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녀들이 범인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최윤서는 마을 노파를 찾아갔습니다. 80을 바라본다는 그 노파는 마을 가장 끝집에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입을 다문 채 돌아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최윤서가 오래 기다리며 거듭 청하자 노파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40여 년 전의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마을에 옥분이라는 이름의 기녀가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이 마을의 판려와 기녀 노릇을 하다가 어느 봄날 홀연히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노파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분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아름다운 기녀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어느 여름 고을에 부유한 토 하나가 옥분에게 첩이되기를 강요했습니다. 옥분은 거절했습니다. 그 뒤로 토오는 옥분의 삶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녀 일도 빼앗고 먹을 것도 끊기게 하고 마을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밤 옥분은 마을 어귀 소나무 아래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목에 손자국이 남아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토오는 아무 죄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른 척했고 관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옥분은 소나무 아래 그대로 묻혔습니다. 최윤서는 노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처녀의 원혼이 사내들의 기운을 빨아먹는다는 것은 그가 책에서 읽은 흡기기의 전형적인 행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흡기기는 보통 자신을 죽인 자나 그 혈육에게만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옥분의 원혼은 아무 상관도 없는 나그네들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원한 의방향이 틀어졌다는 의미였습니다. 혹은 오랜 세월 땅속에 갇혀있던 원혼이 더 이상 원한의 대상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사내라면 누구든 기운을 빨아들이게 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최윤서는 여각방 안에 부적을 붙이고 촛불을 켜놓은 채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방 안에 촛불이 까닭도 없이 꺼졌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무언가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흰옷을 입은 듯한 그 형체는 소리 없이 움직였고 기생집 쪽에서 여각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윤서는 숨을 죽이고 그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그림자는 여각 마당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호지를 통해 두 개의 검고 텅 빈 눈이 최윤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최윤서는 즉시 부적을 펼쳐들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나 밖의 형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서히 벽을 통과하여 방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올라왔고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최윤서는 자신의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앞에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흰 저고리에 흰 치마를 입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은 아름다웠으나 눈동자는 없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얼굴 앞으로 흘러내려 있었고 입은 미소처럼 약간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더욱 섬뜩했습니다. 여인은 서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윤서는 마지막 힘을 다해 품속에서 노란 비단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출발 전 도사에게 받은 것으로 억울한 원혼을 잠시 묶어두는 결박부였습니다. 그가 그것을 높이 들어올리자 여인의 형체가 처음으로 멈추었습니다. 무언가를 느낀 듯 여인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최윤서는 여인을 향해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옥분이냐고, 옥분이 맞느냐고. 이름을 불린 여인의 형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검은 눈동자 없는 자리에서 무언가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눈물인지 검은 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최윤서는 마을 어귀 소나무 아래를 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멀찍이서 지켜보는 가운데 삼날이 땅 깊이 들어갈수록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얗게 삭아버린 뼈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목 부분의 뼈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최윤서는 조용히 뼈를 거두어 배로 감싼 뒤 고을 밖 양지바른 언덕에 다시 묻었습니다. 넋을 달래는 짧은 제문을 읽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날 저녁 오랫동안 은하촌을 감돌던 짙은 안개가 처음으로 거쳤다고 마을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윤서가 고을로 돌아가고 이래가 지났을 때 은하촌에서 다시 한 사람이 쓰러졌다는 정갈이 당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기녀 춘향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절한 채로 발견되었고 의식을 회복했을 때 한 가지 말만 반복했습니다. 여인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었느냐고 묻자 춘향은 오래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인이 말했다 하였습니다. 자신은 아직 여기 있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 마을에서 제한을 풀기 전에는 어디도 가지 않겠다고. 최윤서는 부랴부랴 은하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알아낸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옥분이 억울하게 죽던 날 밤 그녀의 비명을 듣고도 문을 걸어 잠긴 채 모른 척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을에 살고 있었고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옥분의 원혼이 원하는 것은 뼈를 묻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뒤 40여 년이 지나도록 자신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자들의 인정,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옥분의 이름을 부르며 사죄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원혼이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 5이 소나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윤서가 이끄는 가운데 그들은 오래전 입을 다물었던 일을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비명을 들었다고, 그러나 무서워 문을 열지 못했다고, 그것이 평생의 짐이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하였습니다. 그들이 말을 마쳤을 때 소나무 가지에 매달린 천들이 바람도 없는데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최윤서는 그 자리에서 향을 피우고 옥분의 이름을 3번 불렀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응답이었습니다. 그 뒤로 은하촌에서는 더 이상 병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각에 다시 손님이 드나들었고 기생집에도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을 어귀의 소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베지 않았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천도 걷어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봄이 되면 새 천을 매달았고 가을이 되면 목화떡을 올려두었습니다. 이름 없이 죽어간 여인을 기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옥분이라는 이름은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 잊혀졌던 이름이 그렇게 다시 세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조선 후기 경상도 어느 고을에 전해 내려오는 야담입니다. 흡기기에 관한 기록은 조선시대 여러 야담집에 흩어져 있으며 억울하게 죽은 이의 원혼이 살아있는 자의 기운을 빨아들인다는 믿음은 조선 전역에 걸쳐 민간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기생 마을에서 벌어진 이 집단 공포의 이야기는 단순한 귀신 설화가 아닙니다. 죽어서도 목소리를 얻지 못한 이들이 살아있는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입니다. 다음에도 잊혀진 이야기, 기록되지 못한 이야기를 찾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